어떤 노 신사가 유언장 공증을 받으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가 보니까 죽으면 바다에 묻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돌아가시면 왜 하필 바다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노 신사가 하는 말이, 글쎄, 마누라가 걸핏하면 내가 죽으면 내 무덤 위에서 춤을 춘다지 않소. 어디 바다 위에서 춤을 한번 춰봐라지, 이 망할 놈의 옆에. 그렇게 날마다 싸우면서 사는 전투형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체념형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가정생활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와 그대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했습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할머니 한 분만 손을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할머니는 남편을 엄청 사랑하시는 모양이지요 했습니다. 할머니 대답이, 그놈이 다 그놈이요. 그런 체념형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결혼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남녀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했습니다. 여기 한 몸이라고 할 때에 이 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때에 그 한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지만은 그 삼위는 뗄 수 없이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한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부부도 바로 한 몸이다, 또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 몸을 이룰 때에 인생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게 숙제이지요.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 몸을 이루라고 했는데, 또 그러기만 하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먼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했습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오로지 부모의 관심과 돌봄 속에서 자랐는데 결혼했다고 하루아침에 부모를 떠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떠나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말끝마다, 우리 엄마는 안 이랬는데, 우리 엄마는 김치를 이렇게 안 담궜는데, 우리 엄마는 밥을 이렇게 질게 안 했는데, 늘 우리 엄마는 하면 아내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 당신 엄마하고 살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부 싸움을 하기만 하면 픽 친정으로 가버리고, 픽 친정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남편이 뭐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영원히 살아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는 부부가 함께 인생의 길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의논해 가면서 맞추어 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걸 못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계속 부모를 의존하려고 하면 그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거리적으로 꼭 떠나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를 의존하려면 얼마든지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꼭 멀리 거리적으로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도 자녀의 삶에 간섭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젊은 부인이 카운슬러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자기 아이에게 저절 물린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저절 물린다는 것입니다. 손자가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할까 싶으니까 어머니 하지 마세요. 말도 못하겠고, 그런다고 또 계속 그러도록 둘 수도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카운슬러가 잠깐 생각하더니 그러면 맛으로 승부하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맛으로 승부하세요. 아무리 부모라도 지킬 선은 지켜야죠. 자녀가 이미 결혼해서 나갔으면 자신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놓아주어야 합니다. 어느 아빠가 딸이 결혼하는 날 아침에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이제 결혼하면 너의 가정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 집은 언제든지 너에게 열려있고 언제든지 너를 환영할 거다. 단지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집에 올 때는 언제든지 네 남편과 같이 와야 된다. 얼마나 지혜롭고 분명한 말입니까? 너는 이제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가정사역을 하는 레리 모어가 자기 아들 결혼시킨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는 날 전날 밤에 양가와 가까운 친척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아들이 아기였을 때부터 장차 아들이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아들과 훗날의 예비 신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쭉 기도해 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아들을 향해서 선언합니다. 더 이상 이 엄마가 너를 돌봐줄 너의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 몫은 신부인 제니퍼의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제니퍼를 향해서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내서 앞치마 끈을 잘랐습니다. 그 끈을 예비 신부 제니퍼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니퍼, 이제 이 앞치마 끈을 네게 주는 것 같이 나는 이제 내 아들을 네게 준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석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떠나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이런 의식까지 하면서 하면 더 분명하지요. 떠나보내주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잘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다른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취향도 다릅니다. 3, 40년을 다른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으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르다는 것을 잘 극복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대판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가정도 많습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 그런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사랑 아닙니까? 당신이 이렇게 바뀌면 내가 사랑하겠다,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포용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러면 서로 다른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남편은 야행성인 아내에 대해서 늘 불만입니다. 자기는 저녁 10시만 되면 잠자리에 드는데 아내는 밤 12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으름뱅이라고 야단을 쳐보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아내는 내 체질이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고 오히려 대어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편이 자기가 아내의 야행성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를 한번 곰곰이 자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것이 자기 혼자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아내에게 버림받고 있다는 느낌을 자기가 자꾸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여자는 나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런 섭섭함이 있었고, 그리고 또 부부 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욕구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남편이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자기가 받는 느낌을 아내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놀랐지요. 아내는 그냥 자기 늦게 자는 그 버릇대로만 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남편이 저렇게 섭섭해하고 욕구 불만이 쌓이는 줄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내가 그냥 늦게 자는 버릇이 있어서 그랬을 뿐이라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잘못했다고 서로 사과하는데 뭐 부부관계가 별거 있습니까? 그냥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자는 시간을 서로 맞춰 보도록 노력을 하기로 하고, 그래도 혹시 잘 안 되면 부부관계는 다른 식으로 그렇게 자주 가지기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차이를 그대로 두고서도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침형으로 그대로 있고 아내는 야행성으로 그대로 있으면서도 둘 사이에 불만이 해소되었고, 그리고 서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차이 자체를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차이들이 저절로 뭐 고쳐져서 평준화가 되었다,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어떤 성격의 차이나 기질의 차이는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40년씩 50년씩 묵은 습관이 하루아침에 잘 고쳐지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것을 억지로 내 식으로 뜯어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그 차이가 왜 나에게 문제가 되는지, 왜 나에게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부부간에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차이 때문에 삶이 더 재미있고 풍성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남자는 아주 적극적이고 덜렁댑니다. 여자는 아주 세밀하고 꼼꼼한 성격입니다. 서로 다른 그 성격의 차이 때문에 결혼 초기에 어려움이 많았답니다.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해도 아내 생각에는 여행 가려면 모처럼의 여행인데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되는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날짜가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또 남편은 남편대로 여행은 그냥 가서 부딪히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내는 유달리 계획하는 그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신나야 되는데 두 사람은 여행 가서 오히려 기분을 망치고 올 때가 많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부부가 이것은 서로 이 타고난 성격 차이고 기질 차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스타일을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여행 계획 세우는 것을 아내에게 다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계획 세우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전체 일정을 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후의 프로그램은 자유 프로그램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남편이 즉흥적으로 하자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현지에 가서 재미있는 일을 잘 또 찾아냅니다. 어떨 때는 래프팅을 하자고 했다가, 어떨 때는 사이클을 타자고 했다가,
그래서 남편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도 따라 해보면 나름대로 스릴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의 스타일을 잘 활용해서 여행이 더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인데,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다른 성격의 차이를 그걸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하면 차이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자꾸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내가 낭비벽이 심하다든지, 그런 나쁜 것은 고쳐야죠. 그런데 단순히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서로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면서 서로를 잘 보완하면 차이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손을 맞잡을 때 손가락끼리 이렇게 닿으면 이거는 뭐 금방 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과 고리 깍지를 끼면 이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것끼리 깍지를 꽉 끼면 이건 뭐 엄청난 막강한 힘을 발휘하지요. 부부 사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깍지를 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고 서로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가 되면 그것은 정말로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는 매사가 달라서 정말 힘들다 그러지 마시고, 달라서 삶이 재미있고 활기가 있어요. 달라서 삶이 변화가 있고 달라서 더 행복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 터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늘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의 묘약이 속에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청년이 미국 아가씨와 국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아빠가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아빠가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너 미국 여자하고 같이 살면 아침마다 I love you, I love you 해줘야 된다. 늙어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 소리 안 하면 당장 이혼당한다. 그런데 젊은 때는 혹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다 늙어 빠져가지고 그런 소리 할 수 있겠냐? 피곤해서 못 산다. 한국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당장 집어치워라. 그 사람 아마 경상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집어치워버려라 그랬겠죠. 한국 부부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I love you를 왜 못합니까?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무뚝뚝한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잘 보여야 할 상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는 얼마나 싹싹하게 굽니까? 내 고객에게는 그냥 간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에게만은 왜 그렇게 못한다는 말입니까? 아내가 직장 동료보다 덜 중요합니까? 가정이 깨어지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사람 사이의 정이란 사소한 대화로 쌓아가는 돌탑과 같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맞는 말입니다. 큰 돌탑도 자세히 보면 조그만 돌들이 쌓여져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의 정이라는 것도 그저 오고 가는 작은 평범한 말들이, 그 말들이 쌓여서 정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정이라는 것이 무슨 영화에 나오는 멋있는 대사 한마디에 그냥 정이 확 생기는 겁니까? 저 옛날 영화 러브스토리에 사랑이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야. 주인공이 죽어가면서 사랑이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렸죠. 그 말 자체도 틀린 말이거니와, 우리 부부 사이의 정이라는 것이 그런 영화의 소설에 나오는 멋있는 대화, 갑자기 그냥 대화도 없다가 갑자기 사랑이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야. 놀고 있네 정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작은 말들, 사랑을 담은 작은 말들 속에서 정이 소록소록 쌓여가는 것입니다. 여보 고마워. 오늘 당신 보고 싶었어. 같이 있으니까 기분 좋네. 행복하네. 그런 작은 말들 가운데 사랑의 돌탑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은 말들을 많이 나누십시오. 오늘 어떻게 지냈어? 그럭저럭. 컨디션은 어때? 뭐 그럭저럭. 늘 그럭저럭 하는 것은 그건 마음을 담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냥 표피만 건드리는 대화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정보만을 교환합니다. 당신 오늘까지 관리비 내는 거 잊으면 안 돼. 그래 알았어요. 부부간의 대화라는 것이 늘 무슨 아이들에 관한 정보, 또 이 생활에 관한 정보만 나눕니다. 그것도 아니고 마음을 담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느낌, 나의 감정, 내 마음의 상태, 그런 것을 그냥 있는 대로 진솔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그런 것들이 쌓여서 부부간의 정이 깊어지고 정말 뗄 수 없는 하나로 그렇게 엮어지는 것이죠. 어떤 부부가 결혼 25주년 맞아서 3주간의 일정을 잡고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해외여행이 흔하지 않은 때라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이제 여행 마치고 돌아오는 날, 자녀들이 흐뭇한 마음으로 공항까지 부모님을 이제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출국장을 빠져나오는 부모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두 분이 마치 남남처럼 따로 떨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행 출발할 때부터 여행 일정으로 다투기 시작해서 그냥 여행하는 내내 말도 안 하고 지냈다는 겁니다. 서로 딴 데만 쳐다보면서 다녔다는 겁니다. 해외여행이 좋다고 하더니 지옥 같았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자녀들이 이해가 안 됐지요. 왜 그랬을까? 두 분이 평소에 사이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런 일이 생기지요? 그 부부는 그렇게 긴 시간을 함께 지내는 것이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늘 남편은 돈 번다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 들어오지요. 아내는 또 그냥 아이들 키운다고 정신없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냥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져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마주 앉아서 오순도순 마음을 나누면서 대화해본 그런 경험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3주간이나 한 호텔방에 있으라고 몰아넣어 놓으니까 적응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싸움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크루즈 여행 다녀와서 이혼합니다. 뭐 외국 사람들처럼 뭐 선상에서 춤추고 즐기고 하는 그것도 못하니까 그 좁은 방에 둘이 막 마주보고 있다가 싸우고 이혼하는 겁니다. 젊은 부부는 구정에 고향 간다고 고속도로 위에서 10시간을 보내면서 싸우는 부부가 많습니다. 차 속에서 둘이만 오붓하게 10시간을 보내며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평소에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차 안에 10시간 몰아넣어 놓으니까 그냥 싸움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몸을 이루는 비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작은 말이라도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고마워, 보고 싶었어, 당신 참 멋있다, 보기 좋아. 별것 아닌 말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또 세워주는 것입니다. 어떤 책 제목을 보니까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제목이 정말로 아주 그냥 마음에 콱 와닿습니다. 출근하는 남편에게 힘내라고 뽀뽀 한번 해주면 그 남편은 하루
종일토록 피곤을 모르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팍팍 올라가게 된다. 그 쉬운 일을 왜 못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돈 잘 버는 남편 원하세요?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 왕이지요. 그가 그냥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집 뒷뜰에 있는 허름한 창고에 틀어박혀서 밤을 새우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런 그를 이웃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달랐습니다. 아내는 당신의 꿈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날에 그냥 오돌오돌 떨면서도 남편 곁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불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대성하고 나서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하다가 물어보았습니다.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헨리 포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엄청난 말 아닙니까? 아내와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 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놈이야 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부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들으신 대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몸의 이상을 잘 이루어서 여러분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